당신이 위 판결문에서 나오는 공유물 분할에 대한 원칙들을 최대 2시간 내에 혼자 힘으로 아주 확실히 이해하고 어째서 원심, 고등법원 판결을 대법원에서 파기하였는지도 이해한다면 당신은 문과적 소질이 많은 것이다. 위 판결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문과 적성은 크게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각종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격리 회계, 행정, 건축, 무역, 금융, 공무, 법무 등의 업무에서 고위직을 탐내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6번째, 이제 다시 무엇을 배워야 할까를 생각하여 보자. 우선은 강 건너 저쪽에서 발생하는 일들보다는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중 당신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 공부하면서 학습 능력을 길러야 한다. 학생이라면 학업에 충실하여야 하는데 개떡 같은 과목이라 할지라도 학점은 당신이 학습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일차적 기준이기 때문이다. 학습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며 그 능력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스스로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가 고장났을 때, 하수구가 막혔을 때, 화장실 환풍기가 고장났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세금 고지서가 나왔을 때, 소송을 위하여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계약을 하여야 할 때, 그때마다 배워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세상 아닌가? 나는 나 자신의 학습 능력을 키우고자 별짓을 다 하며 살아왔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나는 한강변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앞에 강변 북로와 철도와 일반 도로가 나란히 놓여 있다. 도로가 많다는 것은 교통 소음이 아주 심하다는 뜻이다. 한강변이므로 유리를 전면에 많이 배치하여야 하는데 밖에서 소음 측정을 하여 보니 종종 80데시벨이 넘었다. 바로 옆 고급 빌라는 수입산 3중 유리를 사용하였으나 실내에서 낮에 48데시벨이 나왔고 좀 시끄러웠다. 이는 곧 내가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고음의 바이올린 소리를 제대로 못 듣게 된다는 뜻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심히 구글링을 하였고 소음 차단 관련 논문이 영국에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았다. 마차가 다니던 길에 자동차가 다니면서 소음이 커졌으나 영국인들은 건물을 새로 짓는 대신 옛날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200파운드 정도를 주고 논문 자료 하나를 구입한 후 열심히 공부하였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근거로 창문 프레임을 설계하여 발주하고 유리도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지도 알려주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실내에서 들리는 소음은 컴퓨터, 펜소리 정도 들리는 40데시벨 이하이며 설치 당시에는 한국 유리에 관련 자료도 넘겨주었다. 이런 게 학습 능력이다. 학습 능력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도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엑스터시도 느끼고 도파민도 솟아난다는 것을 나는 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 창호회사나 유리회사에서 소음방지 전문가를 찾으려고 할 텐데 나는 왜 사서 고생을 했을까? 기본적으로 나는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경험적 지식은 존중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사례에 대한 해결 능력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격에 맞는 일을 해라. 독자들이 보내는 질문 중에서 내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있다. 여유자금 5천만 원이 있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장사가 좋을까요? 라는 식의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아니, 내가 당신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장사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면 무슨 장사이건 다 잘하여낼 자신이 있단 말인가? 또 여유자금 5천만 원이 있을 때 하면 좋은 장사가 있다고 치면 대한민국에서 5천만 원의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장사를 하여야 한다는 말인가? 장사건 사업이건 간에 똑같은 자금을 갖고 똑같은 장소에서 하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은 1명 있고 망하는 사람이 9명이다. 또한 장사는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장사를 할지라도 망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어설픈 이론이지만 나는 인간이 하는 일을 오직 네 분류로 나눈다. A.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 B.
기록된 것을 상대로 하는 일. C. 무생물을 상대로 하는 일. D. 몸으로 하는 일. 물론 무슨 일에서든지 D에서 언급된 몸은 필요하다. 그러나 당사자가 휴가를 가도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고 반면에 몸에 무슨 탈이 생기거나 자리를 비우게 되면 수입이 없어져 버리는 일도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자리를 비우면 환자를 만나지 못하지만 상인은 점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놀러갈 수도 있다. 나는 이것을 육체적 현장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D 항목을 이해하면 된다. 이것의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자유롭지 못하다. 이 세상 모든 직업에는 이 네 가지 일들이 복합되어 있으나 핵심적인 부분은 각기 다르다. 사업가, 의사, 경영자, 음식점 주인, 상인, 영업사원은 A에서 두각이 나타나야 하고 변호사, 회계사, 교수, 경리는 B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건축사, 피아니스트는 C에서 농부, 축구선수, 발레리나, 성악가는 D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 즉 A 부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격이다. B 부류에서 일을 잘하려면 학교열과 응용력이 있어야 한다. C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성이며 D에서 중요한 것은 육체적 재능이다. 장사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이다. 인간의 성격은 크게 내성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으로 나뉜다. 어느 성격이 우월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단지 영어 단어 인트로버트와 익스트로버트에서 나타나듯 하나는 안으로 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밖으로 향한 성격일 뿐이다. 나처럼 양성적인 사람들도 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이 사람을 주로 상대하여야 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성격이 외향적인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 장사를 한다고 치자 고객에게 인사나 제대로 할 수 있겠으며 미소를 지을 수 있겠는가? 망하기 직전의 가게들을 찾아내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보여주었던 신동엽의 신장 개업이라는 TV 프로그램. 나는 이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직원 교육용으로 사용하였다. 에서 장사를 못하던 사람들이 모두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음을 기억해라. 직장에서도 외향적인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쉽게 드러나지만 내성적인 사람들은 외부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 내성적인 사람들은 성격을 변화시키고 보고자 웅변학원도 다니는 등 갖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성격을 개조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1976년도 영화에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 로버트 드니로, 조디 포스터 주연의 택시 드라이버라는 것이 있다.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26세 청년 트래비스는 사회의 악을 쓸어 버려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불면증에 걸린 야간 택시 운전기사이다. 뉴욕의 뒷골목은 쓰레기 인생들로 가득하다. 그는 그 더럽고 추잡한 인생들을 욕하고 언젠간 큰 비가 내려 모든 오물을 씻어낼 것이라고 중얼거리며 다닌다. 해병대 출신이지만 뉴욕에서는 소심하기만 한 그는 어느 날 권총 4개를 구입하고 칼도 준비한다. 그리고 총 쏘는 법과 칼 쓰는 법을 연습하고 혼자서 거울 앞에 서서 누군가를 상상하며 말투와 행동을 연습한다. Are you talking to me? 너 지금 나한테 씨부렁거리냐? 그런 연습을 거쳐 그는 대통령 후보를 암살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국내 상영이 금지되었다가 91년에 가서야 해제되었다. 우연히 만났던 12살짜리 창녀를 구하고자 사창가에서 피 비린내 나는 총격전을 벌이면서 포주를 죽이고 영웅 대접을 받게 된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들의 성격을 외향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이 영화를 권유하면서 어떤 시비가 생기게 되면 욕으로 대응하는 법을 미리 연습하라고 한다. 누군가와 싸울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격은 변하기 마련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몇몇 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폭행도 당하곤 하기 때문에 죽고 싶다고 메일을 보낸 어느 내성적인 고등학생에게는 이렇게 충고하였다.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상의하라는 말 따윈 하지 않는다. 너만 더 괴로워지니까 말이다. 네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마. 먼저 일기를 써라. 네가 누구에게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기록해라. 일기 속에 복수하겠다느니 때려 죽이고 싶다느니 그런 말은 절대 쓰지 말라.
그저 네가 얼마나 일방적으로 못된 놈들에게 불쌍하게 당하고 있는지를 눈물겹게 기록해라. 그렇게 한두 달을 쓴 뒤부터는 기회를 노려라. 그리고 어느 날 수업 중에 너를 왕따시키는 주모자에게 갑자기 가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 어깨를 몽둥이나 의자로 세게 내려쳐라. 뼈가 부러지도록 해도 좋다. 시간이 된다면 다른 녀석들도 팔이건 다리건 뼈가 부서질 정도로 내려쳐라. 단 머리는 때리지 마라. 죽어버리면 살인이 되고 마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미리 남몰래 연습을 많이 하여라. 네가 사용한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것이면 절대 안 된다. 너는 그저 우발적인 감정에 교실에서 눈에 띄는 것으로 내려쳤을 뿐이다. 물론 너에게 맞은 녀석들이 너를 폭행죄로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끌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네 일기장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들을 맞고소해라. 나한테 이런 코치를 받았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say no는커녕 say yes도 모른다고 해라. 그래도 보복이 두렵다고? 절대 겁내지 마라. 한 번 더 수업 시간에 그들 중에서 한 녀석만 반쯤 죽여버려라. 그리고 욕을 배워라. 다시는 그 어느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며 성격도 변하게 될 것이다.